미쳤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 거냐? 멕시코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본받으라며 특집 방송까지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멕시코 국가정보국 경호팀장 디에고 라미레즈였고 BTS가 대통령궁 발코니에 오르기 12분 전 소칼로 광장은 이미 20만 명이 넘는 인파로 붕괴 직전이었으며 섭씨 38도를 넘긴 폭염 속에서 팬들이 밀려 넘어지기 시작했고 북쪽 바리케이드가 흔들리자 미국 CIA 요원들은 행사 취소를 외쳤습니다. 대통령궁 지하 상황실에는 냉방이 돌고 있었지만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들러붙었고 모니터 24개가 광장 전체를 비추고 있었으며 화면 속에서는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있었지만 미국 측 책임자는 팔짱을 낀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회의실 한쪽 벽에는 대통령궁 평면도가 걸려 있었고 빨간색 표시가 경호 동선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광장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 유리창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지만 미국 요원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광장 쪽을 힐끗 보더니 저 인파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작은 체구의 한국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고 서양 요원들 사이에서 그는 지나치게 왜소했으며 팔뚝엔 근육도 거의 없어 보였고 검은색 정장이 몸에 헐렁하게 걸쳐진 모습이 경호원이라기보다 회사원처럼 보였으며 구두 굽이 낮아서 키도 더 작아 보였습니다. CIA 요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 K-팝 경호원이 해결해 보시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다른 요원 한 명은 손뼉까지 치며 웃었으며 나조차 그가 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한국에서 온 민간 용역팀이 이 혼란을 막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인물이라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의 이력서에는 부산 항만 보안 책임자라고만 적혀 있었으며 경호 경력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한국인은 아무 말 없이 광장 CCTV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고 화면을 5초 정도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쪽 옥상 셋 남서쪽 드론 한 대 군중 붕괴 3분 전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CIA 책임자가 코웃음을 치며 화면을 가리키려 했지만 그 순간 모니터 하나에서 북쪽 건물 창문이 자동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유리창 안쪽에서 저격총 반사광이 포착됐고 동시에 다른 모니터에서는 남서쪽 건물 옥상에서 이륙한 드론 한 대가 대통령궁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미국 측은 즉시 드론 재밍 장비를 작동시켰지만 신호는 먹히지 않았고 드론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며 광장 안군중은 패닉 상태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북쪽 바리케이드가 완전히 넘어지며 시민 수십 명이 땅바닥에 깔렸으며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상황실까지 들려왔고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쓰러지는 장면이 클로즈업되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행사 중단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한국인이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지금 취소하면 압사 사고 납니다. 나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내 무전기를 빼앗아 광장 스피커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하기 시작했고 스피커 방향을 30도 회전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경찰 차벽 위치를 즉석에서 수정했으며 BTS 등장 시간을 정확히 40초 늦추게 만든 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 옥상으로 뛰어올랐고 CIA 요원 한 명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복도 끝까지 달려간 뒤였습니다. 나는 그를 쫓아 계단을 올라갔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는 이미 대통령궁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서 있었으며 드론이 발코니 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몸을 날려 공중에서 드론을 낚아챘고 바닥에 떨어지며 그대로 통신 모듈을 손으로 찢어냈으며 드론 날개가 그의 팔뚝을 베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드론은 추락했고 옥상 바닥에 부딪혀 부서졌지만 폭발은 없었으며 한국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드론 내부를 확인하더니 작은 폭발물 덩어리를 꺼내 내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사 폭약 200g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고 만약 드론이 발코니에 도착했다면 대통령과 BTS 멤버 전원이 폭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손에 쥔 폭발물 덩어리가 차갑게 느껴졌고 광장 아래에서는 몇 분 뒤 시민들이 아무 일도 몰랐다는 듯 한국어 떼창을 시작했으며 대통령은 예정대로
발코니에 등장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BTS 멤버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 광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보라색 응원봉 불빛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으며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BTS 멤버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지만 나는 바닥에 떨어진 드론 잔해를 보며 손이 떨리고 있었고 한국인은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한국어로 짧게 보고하고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사건 종료 후 나는 지하 상황실로 돌아와 비공개 브리핑 자료를 받았고 드론 안에서 발견된 폭발물이 실제 군용 등급이었다는 보고를 확인했으며 저격수 셋은 이미 도망친 뒤였지만 한국인이 지적한 위치가 모두 정확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고 북쪽 옥상에서는 탄피 12개와 거리 측정 장비까지 발견됐다는 추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CIA 책임자는 여전히 우연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요원 한 명이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나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피 묻은 정장을 닦고 있는 한국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우리가 비웃었던 저 작은 체구의 남자가 오늘 멕시코를 살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으며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고 명찰을 확인하니 강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발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통령궁 지하 상황실에서 강태훈과 함께 북쪽 옥상 저격 흔적을 조사하고 있었고 BTS 행사가 끝난 직후였지만 광장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남아있었으며 응원봉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위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팀이 북쪽 건물 옥상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모니터에 떠올랐고 탄피 12개와 거리 측정 장비 그리고 저격용 삼각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은 너무 깨끗했으며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정리된 흔적이 역력했고 조사팀장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고했어요. 미국 CIA는 즉시 브리핑을 요구했고 우리는 3층 회의실로 올라가 사진 자료를 펼쳐놓았지만 CIA 책임자는 사진 한 장을 보더니 단순 장난 수준이라며 사건 축소를 지시했고 언론에는 BTS 열기 기사만 쏟아지게 만들라고 명령했으며 대통령궁 보안 구멍이 드러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나는 반발했지만 상부에서는 이미 CIA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강태훈이 복도 구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현장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고 저격수가 아니라 사정거리 측정팀입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거리 측정이 뭐가 중요한지 물었지만 강태훈은 대답 대신 사진 속 삼각대 각도를 가리키며 이건 실제 저격이 아니라 다음 공격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설명했으며 누군가 대통령 이동 동선을 미리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고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 모니터 앞에 섰으며 화면에는 대통령 내일 일정표가 떠 있었지만 문제는 그 일정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었고 보안팀 서버에서 해킹 흔적이 발견됐으며 대통령 차량 번호와 경호 동선까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미국 측은 즉시 멕시코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CIA 요원 한 명이 회의실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당신네 정부 안에 배신자가 있고 우리는 더 이상 멕시코 보안을 믿을 수 없으며 대통령 행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급변했고 미국은 대통령 외부 이동 금지를 압박했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 측 분석을 다시 듣겠다고 지시했으며 강태훈을 회의실로 직접 불렀고 CIA 요원들은 저 체구 작은 한국인을 왜 믿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은 회의실 중앙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광장 주변 CCTV 기록을 불러왔고 BTS 행사 당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배달 오토바이 이동 경로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특정 오토바이 세대가 북쪽 건물 주변을 반복해서 맴돌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오토바이들의 GPS 기록을 역추적하자 도시 외곽 폐창고 한 곳이 공통 출발 지점으로 나타났어요. 나는 반신반의한 채 그의 위치 좌표를 받아 특수팀 5명과 함께 출동했고 도시 북쪽 공업지대를 지나 허름한 창고 단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녹슨 철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고 거기에는
대통령 차량 번호판 사진과 적용용 거리 계산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며 속칼로 광장 위성 사진에 빨간 점 표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본부에 보고했고 강태훈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순간 창고 전체 전원이 일제히 꺼지며 어둠이 내려왔고 후면 출입구에서 무장괴한 6명이 총을 들고 나타나 우리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으며 특수팀원 2명이 즉시 쓰러졌고 나는 철제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응사했지만 상대는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하고 있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고 총성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으며 탄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지만 우리는 압도당하고 있었고 미국 요원들도 함께 투입됐지만 한 명은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다른 한 명은 후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후퇴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강태훈은 이미 측면 통로로 사라진 뒤였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며 몇 초 뒤 창고 반대편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적들의 총격이 잠시 멈췄으며 혼란 속에서 강태훈이 괴한 한 명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적 지휘자로 보이는 남자를 제압했고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내 화면을 확인하더니 내게 던져주었으며 나는 화면을 켜서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대통령궁 내부 직원 이름과 함께 오늘 회의 일정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이 창고로 출동한다는 정보까지 새어나가 있었어요. 멕시코 정부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사건은 단순 카르텔 테러가 아니라 정부 조직 깊숙이 침투한 국가 수준 음모로 커지기 시작했으며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손이 떨렸고 강태훈은 여전히 괴한을 바닥에 눌러놓은 채 침착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고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그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고 총격 전 이틀 뒤 대통령은 극비로 나를 집무실로 불렀고 책상 위에는 한국 부산 항만 보안 시스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으며 대통령은 그 서류를 밀어보이며 강태훈과 한국 보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미국 측에는 알리지 말라는 당부까지 덧붙였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고 미국도 해결 못한 문제를 왜 한국에 기대는지 화가 날 정도였으며 창고에서 발견한 내통자 증거만으로도 이미 정부 내부 수사에 착수해야 할 시점인데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복도를 나서며 중얼거렸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강태훈은 이미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 우리는 그날 밤 멕시코시티 공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14시간을 날아갔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지만 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자동 출입국 게이트와 수화물 추적 시스템이 오차없이 작동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태훈은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대를 잡고 부산으로 향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산과 터널 그리고 빌딩 숲이 교차로 지나갔으며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도착 시간을 분 단위까지 계산해주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나라가 멕시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고 새벽 2시였는데도 거대한 항만 크레인이 오차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수백 개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있었고 드론 수십 대가 상공을 날아다니며 컨테이너 흐름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으며 통제센터 모니터에는 항만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3D 지도가 떠 있었고 각 컨테이너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강태훈은 통제센터 안으로 나를 안내했고 직원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특정 컨테이너 하나가 화면에 확대됐으며 내부 온도와 습도, 심지어 진동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강태훈은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르텔은 총보다 물류를 먼저 끊어야 무너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멕시코 항만 보안 수준과 비교하며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묘한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 항만은 컨테이너 번호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데 한국은 내부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다가왔으며 강태훈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우리는 항만 외곽 보안 검색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는 엑스레이 검색 장비가 컨테이너를 통과시키고 있었으며 화면 속에는 컨테이너 내부 화물이 3D 이미지로 재구성되고 있었고 AI가 자동으로 의심 물품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멕시코에서는 컨테이너 하나를 검색하는데 40분이 걸리는데 이곳에서는 3분 만에 끝나고 있었습니다. 강태훈은 검색대 옆 사무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어 부산항 물류 데이터를 보여줬고 지난 6개월간 수상한 컨테이너 이동 패턴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특정 출발지에서 온 화물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는 분석 결과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고 그는 이 데이터를 멕시코에 적용하면 카르텔 물류망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바로 그때 강태훈의 휴대전화로 긴급 연락이 들어왔고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으며 멕시코 북부 항만에서 한국 기술자가 납치됐다는 보고였고 미국은 즉시 철수 권고를 내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훈은 즉시 부산 통제센터로 달려갔고 나는 그를 따라 모니터 앞에 섰으며 그는 멕시코 항만 CCTV 기록을 원격으로 불러와 납치 직전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고 화면 속에서는 기술자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를 따라가던 차량 한 대가 특정 컨테이너 앞에서 멈춰 섰고 강태훈은 그 컨테이너 번호를 확대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놈들은 사람보다 서버를 노린 겁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강태훈은 이미 멕시코 항만 관리 서버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 서버가 납치 사건 발생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컨테이너 안에 임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우리는 즉시 부산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기내에서도 강태훈은 노트북을 열어 멕시코 항만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북부 항만으로 직행했고 경찰 특수팀과 함께 데이터 센터 건물로 진입했으며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서버실 바닥에는 케이블이 강제로 뜯겨나간 흔적이 선명했고 모니터 하나가 깨진 채 바닥에 널려 있었으며 강태훈은 바닥에 떨어진 USB 메모리 하나를 발견해 주워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드론 통제망 해킹 시도 기록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 항만 드론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는 증거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강태훈은 그 파일을 열어 코드를 확인하더니 이건 부산 시스템을 역으로 분석한 흔적이라고 말했고 한국 기술을 훔쳐 멕시코에서 악용하려는 시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물리 경비만 강화하라고 지시했지만 강태훈은 멕시코 항만 전체 CCTV 흐름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납치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모든 차량 이동을 추적했으며 특정 트럭 한 대가 항만을 3번 왕복했다는 패턴을 발견했고 그 트럭의 최종 도착지는 도시 외곽 폐공장이었으며 강태훈은 좌표를 4개 건네며 단 30분 만에 범인 차량 위치를 특정해냈습니다. 나는 그 좌표를 보며 손이 떨렸고 미국 요원들이 사흘 동안 찾지 못한 위치를 한국인이 30분 만에 찾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공포를 느꼈고 강태훈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다음 출동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 급습 작전이 성공한 뒤 우리는 멕시코시티로 돌아왔고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며 대통령은 소칼로 광장 퍼레이드에 참석하겠다고 고집했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날카로웠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나는 대통령 차량 행렬 경호 책임자로 배치됐고 강태훈은 선두 차량에 함께 탔으며 우리는 대통령궁을 출발해 소칼로 광장으로 향하는 중앙도로를 천천히 진입하기 시작했고 도로 양쪽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지만 나는 창밖보다 차량 내부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태훈은 선두 차량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주변 CCTV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계속 움직이며 특정 지점들을 반복해서 체크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 이상도 감지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차량은 예정대로 광장 입구 500m 앞까지 접근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환호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태훈이 갑자기 무전기를 들어 소리쳤고 차량 창문을 즉시 닫으라는 명령이었으며 나는 즉시 대통령 차량에 지시를 내렸지만 미국 경호팀장은 무전으로 과잉 반응이라며 무시하라고 맞받아쳤고 창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강태훈은 앞 유리창 너머로 이동 중인 오토바이 2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평범한 배달 기사처럼 보였으며 뒤에는 음식 배달 박스가 달려 있었고 나조차 별 의심이 없었지만 강태훈은 손으로 오토바이를 가리키며 저 박스가 너무 크다고 중얼거렸고 배달 박스 크기가 일반 규격보다 2배는 커 보인다는 지적이었지만 이미 차량 행렬은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광장 입구 300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오토바이 2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우리 옆으로 바짝 붙었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한 남자 둘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며 박스 뚜껑을 열기 시작했으며 박스 안에서 들어온 4대가 동시에 튀어나와 공중으로 떠올랐고 날개를 펼치는 소리가 엔진 소음을 뚫고 들려왔어요. 미국 경호팀은 즉시 제밍 장비를 작동시켰지만 드론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대통령 차량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로 양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넘어져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서로 충돌하는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했지만 차량 행렬은 이미 교차로 한복판에 갇혀 있었고 앞뒤로 움직일 공간이 없었으며 드론은 대통령 차량 상공 10m까지 접근하고 있었고 미국 요원 한 명이 차 문을 열고 권총을 쏘려 했지만 드론 속도가 너무 빨라 조준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강태훈은 그 순간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경호 차량 운전대를 직접 빼앗아 핸들을 꺾으며 대통령 차를 옆 골목 안으로 밀어 넣기 시작했으며 타이어가 도로 연석을 타고 올라가며 끼익 소리를 냈고 차량 후면이 가로등을 스치며 불꽃이 튀었지만 강태훈은 멈추지 않고 골목 깊숙이 차를 몰아넣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전파 차단기를 작동시켰고 손바닥만 한 검은색 장비에서 푸른 불빛이 켜지며 고주파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드론 2대가 즉시 제어력을 잃고 건물 벽에 부딪혀 추락했고 폭발 없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지만 나머지 드론 2대는 여전히 골목 입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강태훈은 전파 차단기 주파수를 조정했지만 드론 한 대는 이미 골목 안까지 진입했고 대통령 차량 지붕 위까지 접근하며 하강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했고 손에 쥔 권총을 들어 올렸지만 드론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훈이 차 문을 열고 직접 뛰어내려 지상에서 권총을 꺼내 드론을 향해 조준했고 단 한 발의 총성이 골목 안을 가득 채웠으며 총알은 드론 중앙부를 정확히 관통했고 드론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폭발 충격파가 강태훈을 덮쳤고 그는 골목벽에 부딪혀 쓰러졌으며 얼굴과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대통령 차량은 무사했고 차 안에서는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마지막 드론 한 대는 골목 입구에서 맴돌다 강태훈의 전파 차단기 범위에 들어오자 제어력을 잃고 도로 위로 추락했고 지나가던 트럭 바퀴에 깔려 산산조각 났으며 시민들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지만 공격은 끝났습니다. 나는 강태훈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정장은 찢어져 있었으며 오른쪽 팔뚝에는 파편이 박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통령 차량 상태를 먼저 확인하러 갔고 차 문을 열어 대통령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으며 대통령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사건 직후 미국 언론은 멕시코 치안 불안만 보도했고 CNN은 독립기념일 테러 시도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지만 누가 대통령을 살렸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TS 열기 뉴스가 그 사건을 덮어버렸고 광장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한국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테이블에 앉은 미국 요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나를 지킨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CIA 책임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으며 나는 창밖을 보며 골목 안에 남겨진 드론 잔해를 떠올렸고 강태훈이 피투성이가 된 채 대통령을 먼저 확인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한국이 두 번째로 멕시코를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생존 이후 청와대 비공개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미국 CIA는 즉시 카르텔 소탕 작전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 세 곳을 동시에 급습하는 대규모 작전 계획을 펼쳐놓았지만 강태훈은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팔에 감긴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이틀 뒤 새벽에 실행됐고 미국 특수부대와 멕시코 연방경찰 합동팀이 국경지대 3개 거점을 동시에 진입했으며 헬기 굉음과 함께 건물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주요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으며 남겨진 건 낡은 가구와 탄피 몇 개뿐이었어요. 회의실로 돌아온 CIA 책임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멕시코 정보국 무능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정보 유출 때문에 작전이 실패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일부 미국 요원들은 멕시코 내부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작전 계획을 사전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공유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회의실 뒤편 벽에 붙은 멕시코 전체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CIA 요원 한 명이 그를 보고 비웃듯 말했어요. 운 좋게 한 번 맞춘 것뿐인데 이제 할 말이 없나 보죠.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고 나는 화가 났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며 실제로 작전은 실패했고 카르텔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강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도 앞으로 걸어갔고 빨간색 펜을 집어들어 지도 위에 원 3개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하나는 남부 항만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부 방송국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서쪽 발전소였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놈들은 북부가 아니라 항만과 방송국을 동시에 노립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CIA 책임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카르텔이 왜 방송국을 공격하냐? 그건 돈이 안 되는 목표 아니냐? 강태훈은 대답 대신 지도 위 세 지점을 선으로 연결했고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며 그 삼각형 중심에는 멕시코시티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는 항만을 끊으면 물자가 막히고 방송을 끊으면 혼란이 커지며 발전소를 끊으면 도시가 멈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요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과도한 추측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실제로 멕시코 최대 방송국 송신소가 공격받았고 무장 괴한 5명이 송신탑에 폭발물을 설치해 방송 신호를 차단했으며 동시에 북부 항만 전력이 끊겼고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이 모두 멈춰 섰으며 항만 전체가 마비됐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전국 뉴스가 즉시 마비됐고 TV 화면은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며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고 인터넷에는 정부가 무너졌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약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경찰 병력이 출동했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았어요. 미국 측은 즉시 군 투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계엄령 선포까지 거론됐지만 강태훈은 오히려 방송 복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들이 정부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야 혼란이 멈춘다고 설명했고 군 투입은 오히려 공황을 더 키울 거라고 경고했지만 CIA 책임자는 그 제안을 무시하고 군 배치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강태훈은 회의실을 나가며 나에게 부산 재난 통제 시스템 매뉴얼을 건넸고 이걸 방송국에 적용하면 임시 송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나는 그 매뉴얼을 펼쳐 확인했지만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기술 용어들이 빼곡했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강태훈은 이미 방송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나는 경호팀 셋과 함께 그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방송국 건물은 이미 혼란 상태였고 직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비상 발전기를 찾고 있었지만 송신탑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강태훈은 기술팀장을 불러 부산 시스템 임시 송출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위성 중계 장비와 이동 송출 차량을 연결하면 긴급 방송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기술팀장은 그런 장비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강태훈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부산에서 긴급 공수한 이동 송출 장비를 공항에서 받아왔고 우리는 밤새 장비를 설치했으며 새벽 4시에 임시 송출망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대통령 연설이 전국으로 강제 송출됐으며 화면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
침착하게 국민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무너지지 않았고 방송은 곧 복구될 것이며 혼란에 동참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연설이 끝난 뒤 거리 폭동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처음으로 정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상점 약탈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방송국 옥상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고 도시 곳곳에서 켜지기 시작하는 불빛들을 보며 강태훈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총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국민을 패닉에 빠뜨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미국은 군 투입만 외쳤지만 정작 시민 불안을 막는 방법은 몰랐으며 한국은 방송 하나로 도시를 안정시켰고 그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으며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강함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복구 사흘 뒤 대통령은 극비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실에는 멕시코 주요 장관들과 미국 대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테이블 중앙에는 한국식 항만 치안 산업 시스템 도입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문서가 놓여 있었고 대통령은 그 문서를 펼치며 강태훈을 회의실 앞으로 불렀습니다. 미국 대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고 멕시코가 한국 모델을 따라하는 건 비현실적이며 멕시코는 미국 시스템과 이미 수십 년간 협력해왔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건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일부 장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조롱이 터져나왔고 국방장관 한 명이 작은 아시아 나라에게 뭘 배우냐며 비웃었으며 한국은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데 멕시코 같은 큰 나라에 적용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CIA 요원 한 명은 한국 시스템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강태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지만 대통령은 그들의 말을 끊고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카르텔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고 대통령궁 전력을 끊기 위해 중앙발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오후 9시 정각에 폭발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에 빠졌고 가로등이 모두 꺼지며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소칼로 광장에는 여전히 BTS 공연 여운을 즐기려는 시민 수만 명이 남아있었고 갑작스러운 정전에 비명이 터져나왔으며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했고 북쪽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압사 직전까지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즉시 비상조명 가동을 지시했지만 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았고 광장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갇혔으며 시민들의 비명소리만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국 측은 군 병력 투입을 다시 주장했지만 어둠 속에서 군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게 뻔했습니다. 강태훈은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한국산 이동형 발전차를 긴급 요청했고 공항에 대기 중이던 발전차 2대가 광장으로 출동했으며 동시에 드론 조명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검은색 케이스에서 꺼낸 드론 24대가 광장 상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 광장 위로 드론들이 하나씩 불빛을 켜며 상승했고 각 드론에는 강력한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드론들은 광장 전체를 격자 형태로 나눠 배치되기 시작했고 시민 이동 통로를 빛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출구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까지 공중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드론 불빛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광장 북쪽 출구로 질서 있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압사 위기는 순식간에 해소됐고 10분 만에 광장 절반이 비워지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대통령궁 내부로는 무장 괴한 6명이 침투한 상태였고 지하 서버실을 향해 이동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나는 강태훈과 함께 대통령궁 내부로 뛰어들어갔고 복도는 완전히 어두웠으며 손전등 불빛만으로 앞을 가늠하며 계단을 내려갔고 지하 1층 복도에서 총성이 들렸으며 경호팀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괴한들이 서버실 문을 폭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훈은 즉시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권총을 꺼내 조준했고 첫 발을 쏘자 괴한 한 명이 쓰러졌으며 나머지 괴한들이 즉시 반격했고 총알이 벽을 때리며 콘크리트 가루가 튀었지만 강태훈은 침착하게 한 발씩 쏘며 적을 제압해 나갔고 나는 그 옆에서 엄호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총격전은 3분 정도 이어졌고 괴한 넷이 쓰러졌지만 마지막 2명은
서버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으며 내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서버가 파괴되기 시작했지만 강태훈은 서버실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고 몇 초 뒤 총성 2발이 들렸으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강태훈은 바닥에 쓰러진 괴한 옆에 서서 파괴된 서버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메인 서버 2대가 불에 타고 있었지만 백업 서버는 무사했고 대통령 경호 동선 파일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전투가 끝난 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발전소 복구팀이 전력을 일부 회복시켰으며 소칼로 광장에는 다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BTS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은 광장 주변에 남아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몇 시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광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정했고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은 이미 세계가 배우기 시작한 나라였다는 걸 깨달았으며 강태훈은 옆에 서서 붕대를 감은 팔로 광장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충분히 강한 나라입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장관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정작 위기를 막은 건 미국도 멕시코 군대도 아니었으며 한국에서 온 작은 체구의 남자와 그가 가져온 시스템이었고 우리는 그제야 강함의 진짜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궁 지하 벙커 상황실로 돌아온 나는 강태훈과 함께 카르텔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압수한 휴대전화 4대가 놓여 있었으며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해독팀은 아직 내용을 풀지 못한 상태였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 정전 이후 시민 불안이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고 거리에서는 상점 약탈이 재개됐으며 미국은 멕시코 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압박하고 있었고 대사관을 통해 공식 서한까지 보냈으며 군 병력을 거리에 배치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 보호를 위해 독자 행동을 취하겠다는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강태훈은 정전 당시 끊긴 발전소 로그 파일을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고 분 단위로 확인하고 있었고 전력이 차단된 시간과 복구된 시간을 반복해서 대조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전은 공격이 아니라 유인입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발전소를 폭파한 게 유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지만 강태훈은 대답 대신 상황실 모니터를 가리키며 우리가 모두 정전, 복구에 집중하는 동안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고 화면에는 대통령궁 내부 배치도가 떠올랐어요. 모두가 북부 카르텔 병력 이동에 집중한 사이 대통령궁 지하 서버실 내부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고 보안문이 강제로 폐쇄되며 상황실과 서버실 사이 통로가 완전히 차단됐으며 내부 CCTV 화면도 동시에 꺼졌고 우리는 서버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 통신망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고 대통령 경호 동선 파일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으며 백업 서버마저 접근 불가 상태로 바뀌었고 기술팀은 복구 시도조차 할 수 없었으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회의실 안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미국 측은 즉시 내부 배신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CIA 책임자는 멕시코 경호팀 전원을 무장 해제시키라고 요구했으며 서버실 폭발은 내부 직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고 회의실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경호팀 중 누군가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 당장 무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나는 굴욕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미국 요원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우리 팀원들을 배신자 취급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CIA는 이미 대통령에게 경호팀 교체를 요구한 상태였고 미국 민간 경호업체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출한 뒤였습니다. 강태훈은 회의실 뒤편에서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버실 폭발 직전 CCTV 기록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어요. 놈들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고 무슨 소리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태훈은 대답 대신 지하 배치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서버실 아래층에 있는 배수로를 가리켰으며 폭발은 침입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고 진짜 목표는 서버 저장 장치를 물리적으로 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즉시 경호팀 5명을 이끌고 지하 배수로로 들어갔고
강태훈도 권총을 챙겨 함께 따라왔으며 손전등 불빛만으로 어둠 속 통로를 걸어 내려갔고 배수로 입구에 도착하자 금속 절단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으며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통과했다는 증거였어요. 우리는 배수로 안으로 진입했고 허리를 숙이고 걸어야 할 정도로 좁은 통로였으며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울렸지만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배수로 끝에서 서버 저장 장치를 빼내던 무장 조직과 마주쳤고 그들은 방수 가방에 하드디스크를 담고 있었으며 우리를 발견하자 즉시 총을 들어 발포하기 시작했고 좁은 통로 안에서 총성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으며 경호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고 뒤로 쓰러졌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응사했어요. 총격전은 배수로 안에서 이어졌고 탄피가 물속에 떨어지며 튀었으며 강태훈은 벽을 타고 측면으로 이동해 적 한 명을 제압했고 나는 정면에서 사격을 이어가며 그들을 압박했지만 적들은 여전히 서버 저장 장치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몇 분간의 교전 끝에 무장 조직원 넷이 사살됐고 마지막 한 명은 강태훈이 몸으로 덮쳐 바닥에 눌렀으며 그의 몸에서 미국 정보기관 출입카드가 떨어져 나왔고 나는 그 카드를 주워 확인했지만 CIA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접근 권한 코드까지 적혀 있었어요. 단순 카르텔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미국 정보기관 출입카드를 가진 조직원이 멕시코 대통령궁 지하까지 침투했다는 건 누군가 내부에서 협조했다는 뜻이었으며 나는 그 카드를 쥔 채 손이 떨렸고 이 사건 규모가 멕시코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태훈은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고 아무 없이 열린 메시지 기록에는 대통령궁 내부 직원 이름과 실시간 회의 일정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우리가 지하로 내려온다는 정보까지 새어나가 있었고 배신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부 조직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배수로 총격전이 끝난 직후 강태훈은 탈취 직전 복구한 서버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노트북 화면에는 멕시코 항만 시스템 소스 코드가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으며 그는 특정 코드줄을 하나씩 추적하다가 갑자기 화면을 확대하더니 부산항 보안 프로그램 코드 일부가 멕시코 항만 시스템 안에 심어진 흔적을 발견했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코드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민간 방산업체를 통해 유출됐다는 점이었고 코드 주석에는 부산 소재 보안업체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으며 누군가 한국 내부에서 기술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명확했고 강태훈은 즉시 한국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지만 답변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강태훈과 나를 다시 부산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새벽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부산행 고속철도에 올랐으며 기차 안에서도 강태훈은 노트북을 열어 유출된 코드 패턴을 계속 분석하고 있었고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 풍경을 보며 이 나라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내부로 안내됐고 처음으로 한국 보안 시스템 심장부에 들어가게 됐으며 지하 3층에 위치한 통합상황실에는 대형 모니터 40여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한국 전역의 항만 공항 발전소 통신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직원 수십 명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강태훈은 보안팀장을 만나 유출 경위를 보고받았고 팀장은 태블릿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민간 보안업체 직원 한 명이 실종됐고 그가 담당하던 항만 보안 시스템 일부가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됐으며 추적 중이지만 아직 소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듣고 한국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강태훈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한국도 공격받은 겁니다. 우리는 즉시 실종 직원의 집으로 향했고 부산 해운대 근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서둘러 떠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훈은 거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 확인했고
맨 아래 서랍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발견했으며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지만 몇 분 만에 암호를 풀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멕시코 항만 배치도와 드론 통제 시스템 설계도가 나란히 떠올랐어요. 실종 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넘긴 것이었고 파일 생성 날짜를 확인하니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흔적이 역력했으며 강태훈은 파일을 스크롤하다가 특정 폴더 하나를 열었고 거기에는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고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훈은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 침묵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한국 본부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우리는 다시 위기관리센터로 돌아가 보안팀 전체 회의에 참석했으며 회의실 스크린에는 실종 직원 얼굴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보안팀장은 실종 직원이 멕시코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에도 한국 기술을 불법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고 이미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넣은 상태지만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강태훈은 그가 아직 부산에 있을 거라고 단정했고 기술을 팔아넘긴 사람은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우리는 그날 밤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CCTV 기록을 역추적해 실종 직원이 자주 들렀던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했으며 새벽 2시쯤 항만 외곽 창고 단지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고 번호판을 확인하니 실종 직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강태훈은 한국 경찰 특수팀과 함께 창고 안으로 진입했고 내부에는 노트북 여러 대와 서버 장비들이 쌓여 있었으며 벽면 모니터에는 멕시코 항만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고 누군가 원격으로 멕시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창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우리는 총을 들고 접근했으며 한국인 브로커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고 강태훈은 그를 쫓아 창고 밖으로 뛰어나가 컨테이너 사이 골목에서 몸으로 덮쳐 제압했지만 브로커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발포했고 총알이 강태훈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브로커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총격 끝에 브로커를 체포했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죽기 직전 피를 흘리며 비웃듯 말했어요. 소칼로에서 끝난 줄 알았나? 강태훈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고 나는 브로커를 끌어일으켜 세우며 무슨 뜻이냐고 소리쳤지만 그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를 경찰에 넘기고 창고 안으로 돌아가 노트북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멕시코 소칼로 광장 3D 지도와 함께 BTS 공연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누군가 공연 당일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강태훈은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나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멕시코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고 소칼로 광장에 아직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으며 우리는 즉시 부산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했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강태훈은 노트북을 열어 브로커가 남긴 파일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보며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온 우리는 공항에서 곧바로 대통령궁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강태훈은 부산에서 가져온 USB 파일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지만 도착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게 공개 경고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도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보안 협력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문서가 전달됐으며 대통령은 오후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한 상태였고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통령궁 주요 장관들과 미국 대사가 테이블 양쪽에 나뉘어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한국 협력 중단 요구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으며 미국 대사는 팔짱을 낀 채 대통령을 노려보고 있었고 일부 친미 성향 장관들은 이미 미국 편에 서서 강태훈 추방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 미국은 수십 년간 멕시코를 지켜온 동맹이며 지금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망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다른 장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고, 외교장관은 한국 협력을 당장 중단하고 강태훈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국 배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침묵한 채 강태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비상경보음이 울렸고 상황실 담당자가 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카르텔이 멕시코 최대 방송국을 점거했고 무장괴한 15명이 생방송 송출실을 장악한 상태이며 현재 인질 23명을 억류하고 있고, 생방송 화면에 BTS 공연 영상을 틀어놓은 채 정부 무능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이 켜지며 방송국 생중계 화면이 떠올랐고, 화면 속에서는 복면을 쓴 괴한이 카메라를 향해 총을 들고 서 있었으며 그 뒤로 BTS 무대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자막에는 멕시코 정부는 K-팝 경호나 맡기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문구가 스페인어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다시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리에서는 폭동이 번지기 시작했으며 상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대통령궁까지 들려왔고, 미국은 이 혼란을 군 투입 명분으로 만들기 위해 오히려 방관하고 있었으며 CIA 요원 한 명이 회의실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진압하면 인질 전원 사망 가능성이 높고 협상이 필요하며 미국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멕시코 문제는 멕시코가 해결한다고 선언했지만 친미 장관들은 즉시 반발했고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미국 도움 없이는 방송국 탈환조차 할 수 없으며 대통령께서는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대부분 장관들이 미국 특수부대 투입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강태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되찾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미국 대사가 비웃으며 반박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방송국은 이미 점거됐고 인질까지 있는 상황인데 한국 시스템으로 뭘 해결한다는 겁니까? 강태훈은 대답 대신 태블릿을 꺼내 방송국 내부 배치도를 스크린에 띄웠고 송출실 위치와 괴한들의 예상 배치를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직접 방송국 진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나는 경호팀과 함께 그를 따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승인했고 우리는 즉시 회의실을 나가 방송국으로 향했지만 미국 측은 작전 실패 시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으며 친미 장관들은 강태훈이 실패하면 즉시 추방하겠다고 공개 선언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강태훈을 희생양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방송국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건물 주변은 경찰 병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 중이었으며 건물 내부에서는 가끔 총성이 들렸고 인질들의 비명소리가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호팀과 함께 방송국 측면 비상구로 진입하기로 했고 강태훈은 건물 배치도를 다시 확인하며 송출실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계산했으며 우리는 방탄복을 착용하고 권총과 소총을 챙긴 뒤 어둠을 틈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조용했고 복도 불빛은 절반만 켜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괴한들은 모두 위층 송출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우리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 복도까지 올라왔을 때 괴한 2명이 복도 끝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강태훈은 소음기 장착 권총으로 2명을 조용히 제압했으며 우리는 시체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송출실 앞까지 접근했지만 문 안쪽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미국 측은 무전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어요. 강태훈은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송출실 유리창을 확인했고 내부에는 괴한 7명이 인질들을 바닥에 앉힌 채 총을 겨누고 있었으며 중앙 책상에는 폭발물로 보이는 장치가 놓여 있었고 타이머가 작동 중인 것처럼 보였지만 강태훈은 저건 가짜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송출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뛰어들었고 나와 경호팀도 즉시 따라 들어가 총격전이 시작됐으며 괴한들은 즉시 반격했지만 우리는 이미 엄폐물 뒤로 숨은 상태였고 강태훈은 송출 장비 쪽으로 이동해 생방송 신호를 끊기 시작했으며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순간
대통령 긴급 연설을 강제로 연결했어요.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대통령 목소리가 방송국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멕시코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정부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시민들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했고, 거리 폭동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탈환 작전이 성공한 직후 카르텔은 마지막 수단으로 BTS 팬 수만 명이 다시 모인 소칼로 광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정보국 분석팀은 군중 속에 폭탄 조끼를 입은 조직원들이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목표는 광장 한복판 폭발로 정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즉시 광장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시민 흐름을 통제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개별 식별 자체가 불가능했고 광장 전체가 보라색 응원봉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무대 위에서는 BTS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군중 속 어딘가에 폭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 CIA는 광장 강제 진압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군 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회의실에서는 진압 작전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강태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진압하면 압사로 수천 명 죽습니다. CIA 책임자가 반박했어요. 그럼 폭탄이 터지길 기다리자는 겁니까? 우리는 최악을 막아야 하고 일부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강태훈은 대답 대신 광장 CCTV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고 군중 밀도를 색깔로 표시한 지도를 보여주며 진압 병력이 들어가는 순간 북쪽 계단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으며 최소 300명 이상 사상자가 나올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강제 진압을 고집했어요.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고 광장 안에서는 실제로 군중 일부가 공포에 밀려 넘어지기 시작했으며 북쪽 출구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지만 출구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뒤에서 계속 밀려오는 인파 때문에 앞쪽 사람들은 바리케이드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광장 전체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손에 든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이대로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압사 사고로 먼저 수백 명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국 특수부대는 여전히 진압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태훈이 위험한 방법을 제안했고 BTS 팬 응원봉 주파수를 이용해 긴급 대피 신호를 송출하겠다고 말했으며 응원봉은 블루투스로 중앙 통제가 가능하고 광장 전체 응원봉을 동시에 조작해 대피 경로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BTS 측 허가 없이 응원봉을 조작하는 건 불법이었고 자칫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고민하다 승인했고 강태훈은 즉시 노트북을 열어 응원봉 통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으며 광장 전체 응원봉 주파수를 스캔해 중앙 서버에 접속했고 몇 분 뒤 광장 전체 응원봉 색이 동시에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색 변화에 당황했지만 곧 광장 대형 전광판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긴급 대피 안내 문구가 떠올랐고 응원봉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반복 송출됐으며 응원봉들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깜빡이기 시작했고 마치 화살표처럼 출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흐름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북쪽 출구에 집중되던 인파가 동쪽과 서쪽 출구로 분산되기 시작했으며 응원봉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압사 위기는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장 한복판에는 수천 명이 남아있었고 그 안 어딘가에 폭탄 조끼를 입은 조직원이 숨어 있었어요. 정보국 요원이 무전으로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궁 계단 앞 30m 지점에서 수상한 남자 포착됐고 두꺼운 재킷을 입고 있으며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즉시 저격수에게 조준 명령을 내렸고 옥상 저격수가 스코프로 확인하더니 목표물 재킷 안쪽에 전선 같은 게 보인다고 보고했으며 폭탄 조끼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지만 주변의 시민들이 너무 많아 저격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폭탄 조끼 조직원은 천천히 대통령궁 계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주머니 속 손이 무언가를 움켜쥔 것처럼 보였으며 나는 저격수에게 사격 허가를 내리려 했지만 그 순간 민간인 2명이 조직원 앞을 가로막으며 걸어갔고
저격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조직원은 계단 10m 앞까지 접근했고 오른손을 주머니에서 꺼내기 시작했으며 손 안에는 작은 스위치가 쥐어져 있었고 엄지손가락이 버튼 위로 올라가는 순간 나는 총을 쏠 타이밍을 또 놓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강태훈이 광장 계단을 뛰어내려가 조직원을 향해 몸을 날렸고 두 사람은 계단 아래로 함께 굴러 떨어졌으며 강태훈은 조직원을 밀어 광장 가장자리 분수대 쪽으로 밀어냈고 조직원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지만 광장 한복판이 아니라 분수대 뒤편이었고 물기둥이 치솟으며 폭발 충격을 일부 흡수했습니다. 시민들은 큰 폭발음만 들었을 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광장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강태훈은 폭발 충격으로 분수대 난간에 부딪혀 쓰러졌으며 얼굴과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일어나 주변을 확인하며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었고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광장은 10분 만에 절반 이상 비워졌고 응원봉 불빛을 따라 시민들은 질서 있게 빠져나갔으며 폭발 사고는 일부 시민들만 목격했을 뿐 대부분은 그저 불꽃놀이 소리로 착각하고 있었고 광장 주변에는 여전히 BTS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노래 속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폭발 이후 강태훈은 중상을 입고 대통령궁 지하 의료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이 그의 팔과 옆구리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고 있었으며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나는 의료실 밖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며 손에 묻은 피를 닦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 요구대로 한국팀 철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고 친미 장관들은 이번 폭발 사고를 빌미로 강태훈이 오히려 위험을 키웠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회의실에서는 즉각 본국 송환 결정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미국과 충돌하기로 결심했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한국팀 철수는 없다고 선언했어요. 바로 그 순간 방송국 밖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쏘칼로 광장 구조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으며 영상 속에서는 강태훈이 폭탄 조끼 조직원을 밀어내며 광장 시민들을 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시민들은 처음으로 이름도 몰랐던 한국인을 영웅처럼 부르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멕시코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방송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강태훈 이름을 외치며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대통령은 의료실로 직접 내려와 강태훈을 방문했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멕시코를 구했습니다. 강태훈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대통령은 이미 한국 시스템 전면 도입을 결정한 상태였고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회의실로 돌아가 공식 발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텔 잔당은 마지막 보복으로 대통령궁 외벽에 박격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보국은 도시 외곽에서 발사 준비 중인 박격포 2문을 포착했으며 목표는 대통령궁 집무실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위치가 너무 멀어 즉각 타격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미국은 대통령 긴급 대피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CIA 요원들은 지하 벙커로 즉시 이동하라고 압박했지만 대통령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집무실에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고집했고 나는 남은 경호팀과 함께 옥상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는 저격수 셋과 경호팀원 8명이 배치됐고 우리는 박격포 공격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방어 진지를 만들었지만 박격포는 곡사포라 옥상 방어로는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발사 지점을 직접 타격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 무기로는 도달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병상에 있어야 할 강태훈이 방탄복을 입고 옥상으로 올라왔고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는 태블릿을 들고 박격포 위치 좌표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드론을 이용해 역추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한국에서 공수한 군용 드론 4대를 옥상에서 직접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은 대통령궁 상공을 떠나 도시 외곽으로 날아갔고 야간 투시 카메라로
박격포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강태훈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좌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고 박격포 발사 준비가 완료되는 순간 드론 하나가 직접 돌진해 박격포 포신을 파괴했으며 다른 드론은 탄약 적재 차량을 공격해 폭발을 유도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도시 외곽에 화염이 치솟았고 박격포 공격은 무산됐지만 카르텔 잔당 차량 한 대가 대통령궁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차량 안에는 폭발물이 가득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정문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강태훈은 남은 드론 2대를 차량 위로 유도해 동시에 폭발시켰고 차량은 정문 100m 앞에서 멈춰 섰으며 화염에 휩싸인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끝났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으며 대통령궁 옥상에서는 멕시코시티 전체가 내려다보였고 소칼로 광장에는 여전히 시민 일부가 남아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안전했고 카르텔 마지막 공격도 실패로 돌아갔으며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강태훈은 붕대 감긴 팔로 태블릿을 내려놓고 옥상 벤치에 앉아 멕시코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건 당신 나라 전쟁도 아닌데. 강태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모두에게 무시받던 나라였고 누군가 우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이 있으며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고통을 아는 나라였고 그 고통을 다른 나라가 겪지 않도록 돕는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를 함께 흔들며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방송국 중계 화면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승리를 선언하는 장면이 송출되고 있었으며 강태훈은 여전히 옥상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묻어나고 있었고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격이 끝난 다음 날 전 세계 뉴스는 여전히 BTS 때문에 멕시코가 뒤집혔다는 기사만 쏟아냈고 CNN은 K-팝 열풍과 멕시코 치안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BBC는 소칼로 광장 인파 집결 현상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지만 누구도 대통령궁 뒤편 총격전과 드론, 폭탄 그리고 방송국 점거 사건에 대해서는 몰랐고 시민들은 그저 BTS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궁 옥상에서 무너진 광장을 내려다보며 비공개 보고서를 읽고 있었고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테러 시도 횟수가 적혀 있었으며 총 11건의 공격이 있었고 그중 9건이 한국 측 사전 차단으로 막혔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지만 이 내용은 언론에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한국 측 비공식 지원으로 국가 붕괴 위기를 저지함.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고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겼는지 새삼 깨달았으며 만약 강태훈이 없었다면 대통령은 이미 암살당했을 것이고 소칼로 광장에서는 수백 명이 압사사고로 죽었을 것이며 방송국은 여전히 카르텔 손에 넘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소집했고 회견장에는 멕시코 언론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으며 대통령궁 대회견실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고 기자들은 BTS 공연 성공 비결과 치안 대책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통령은 그들의 질문을 끊고 갑자기 부산항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새벽 2시 부산항에서 작동 중인 자동화 크레인과 드론들이 찍혀 있었고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강한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고 기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군대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국민을 지키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한국에게서 배웠으며 앞으로 멕시코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순간 회견장 뒤편 스크린에는 한국 전쟁 폐허 사진이 떠올랐고 부서진 건물과 피난민들이 가득한 흑백 사진이었으며 그 옆에는 현재의 서울과 부산 영상이 교차로 재생되기 시작했고
고층 빌딩과 자동화, 항만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조명 시스템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해졌고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며 미국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어 물었어요. 대통령께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어야 하고 우리는 미국을 존중하지만 한국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으며 멕시코는 이제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회견이 종료된 뒤 기자들은 하나씩 회견장을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BTS 관련 질문만 기사로 작성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협력 내용은 주요 언론 어디에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으며 다만 몇몇 소규모 매체만이 한국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사를 냈을 뿐이었어요. 회견 종료 후 나는 피 묻은 정장을 입은 강태훈과 함께 대통령궁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복도 양쪽 창문 너머로는 소칼로 광장이 보였으며 광장에는 아직도 시민들이 남아있었고 무대에서는 BTS 노래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만 그 노래 속에 숨겨진 전쟁을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었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응원봉 불빛이 저녁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들조차 강태훈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고 있었고 그저 막연히 한국이 도와줬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복도 끝에서 멈춰서서 강태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들을 너무 얕봤어. 강태훈은 잠시 웃다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한국도 한때는 모두에게 무시받던 나라였고 전쟁 이후 아무도 우릴 믿지 않았으며 미국조차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고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제 그 시스템을 나눌 차례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칼로 광장을 다시 바라봤으며 광장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BTS 멤버들이 춤추는 영상이 떠 있었지만 나는 그 화면 뒤에 숨겨진 강태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고 그가 옥상에서 드론을 조종하던 장면과 방송국 송출실에서 총격전을 벌이던 순간 그리고 광장 계단을 뛰어내려가 폭탄 조끼 조직원을 막아섰던 그 11초가 계속 머릿속에 재생됐습니다. 대통령궁 정문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강태훈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를 들고 서 있었으며 강태훈은 정문을 나가 그들과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시민들 손을 하나씩 잡아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완전히 인정했고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은 이미 세계가 배우기 시작한 나라였으며 강한 나라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멕시코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으며 강태훈은 그 변화를 조용히 만들어낸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소칼로 광장에는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고 BTS 노래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나는 대통령궁 옥상에 남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 쥔 비공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으며 이 하루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